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민사특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임대차 이제 조금 안 한 부분, 요거는 이번 그 순환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거기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근데 이제 미리 한 가지 그 말씀드릴 것은 그 통상 그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에는요, 1월부터 2월 과정, 이게 기본 과정 때는 패스를 하고 이제 3월, 4월 과정, 요때 민사특별법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 과정, 물론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통상의 경우에는 3, 4월 과정 가가지고요, 4월 마무리 부분 때 민사특별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월 달에 구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초반에 하기 때문에요, 여기 언제 다시 민사특별법을 만나게 되냐면 6월 달에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민사특별법을 3월 초에 했기 때문에 6월 말에 만나기 전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갔을 때요, 민사특별법 부분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라는 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특별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맞출 수가 있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부터 해가지고요, 180페이지입니다. 요약서.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사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택임대차법, 더 줄여서 주임법,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1조 나와 있죠.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걸 주택이라고 하죠. 주택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10조 강행 규정, 이 법, 즉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한 특약을 했어도 그 특약이 만약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할 수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에서 첫 번째의 출제 테마가 적용 범위입니다. 양가를 1번에 보시면 주거용 건물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라는 거. 방가로 1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판단 기준, 그대로 그냥 기출 문제들입니다.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한다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에 보시면 위쪽에 적용한 사례들이 나와 있고 밑에 적용 X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적용한 것들 먼저 보시면 겸용 건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요, 여기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의 일부에다가 여기 그 점포, 구멍가게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던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적용이 됩니다.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밑에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비교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는 앞에가 핵심이 있죠. 비주거용 건물. 그래서 판례 사안으로 예전에 보면은요, 예전에 여관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방 같은 거, 여기에 비주거용 건물인데 거기가 이렇게 하나씩 먹고 살 수 있는 칸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두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대지, 반복 출제됐습니다. 주임법은 주택의 대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 변제권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전세라고 부르는 것, 이름은 전세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미등기 전세,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 여기에도 준용
되고 이 경우에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등기 전세는 다른 말로 채권적 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물권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 가로는 건너뛰고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임법은 적용이 된다. 소유자는 아닌데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판례 사안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우리는 그 가로에 나와 있는 명의신탁자, 오늘 우리 실명법 공부하니까 명의신탁자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명법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적용됐던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밑에 적용 X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상인법도 똑같고요. 주임법, 상인법 반복 출제된 부분이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 주임법이나 상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제3절 주임법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임대차, 임차권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 뭐 하면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다?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근데 여기에는 또 예외가 있다.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대항력이 생긴 경우 3가지 우리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토지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토지임대차는 뭐 하면? 건물 등기하면. 주택임대차는 지금 보겠지만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 상가임대차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제3조 보시면 임대차는 물론 주택임대차를 이야기하겠죠.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가 이거를 인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항력의 발생 시점 이길 오전 0시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것. 따라서 바로 밑에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날과 제한물권의 등기일이 같다. 가령 그 날짜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제한물권, 그 저당권이 우선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반가로 2번 대항력의 요건 인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인도와 관련해서 핵심 판례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간접점유 관련입니다. 간접점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주택을 을이라는 친구가 임차했습니다. 임차했다. 그런데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는데 요 인도 받았단 말은 점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점유도 점유니까 간접점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하고 이 주택에 대해서 전대차를 하였다. 전대차 해주고 인도해줬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점유, 을이라는 사람이 간접 점유. 그러니까 간접 점유로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민등록은 누구 것으로 되어야 되느냐? 당연히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여기에 을에 전대차를 했다. 그러면 간접 점유. 이것도 인도가 받은 것이고요. 주민등록은 누구 주민등록이 돼야 되느냐? 병의 주민등록. 병의 주민등록. 그리고 똑같은 취지가 그 상가 임대차에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도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 같은 취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를 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 주민등록은 전차인의 주민등록이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2길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여러 번 출제된 거니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주에서 작은 동그라미 2번 주민등록.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공시 방법이죠. 뭘 공시하느냐? 그 주택에 임대차가 존재한다라는 것. 즉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바로 밑에 보시면 제목 한번 봐보십시오. 임차권의 존재에 대한 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른 재판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목 자체는 지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반복을 해보시면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두 개의 기출 사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례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주택을 을한테 매도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다. 자, 그래서 자금이 필요해서 주택을 팔기는 하지만은요,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을한테 팔고 자기가 이제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임대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팔고 얘가 계속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었는데 요 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 대항력이 생길 것인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점유는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주인으로서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이미 전입신고는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미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되어 있다. 그런데 방금 봤던 것처럼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거는 이미 되어 있는 이 전입신고는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을 한 것이지 임차권의 존재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임차권이 있다라는 게 나오느냐? 요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하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요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때 주민등록이 된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이란에는요, 매수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이길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소유자가 방금 사례에서 갑이었죠. 주택을 매도한 후에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때 대항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괄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지금 안 적어져 있지만 예전 기출에서는 어떤 틀린 지문이 나왔었냐면 요거 최초의 전입신고, 최초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요거 이 길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요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여러분들 적어 두셔가지고 최초 전입신고일 다음 날 이것도 틀린 지문이라는 거. 거기에는 지금 안 적어져 있습니다. 좀 예전 거여가지고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비교 판례가 자, 그거는 지금 어떤 사안이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소유자고 을하고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전대차를 해준 겁니다. 전대차. 그리고요, 이 임차인이 요 부동산을 매수를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매수를 한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을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되니까 그 전에는 전차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면서 요 병은 이제 누가 되느냐? 임차인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 병은 언제 대항력이 생기겠는가? 자, 다시 한번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간접 점유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인도받았다. 그러면 을은 간접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주민등록을 하였다. 그러면 임차인 을이 대항력이 생겼었습니다. 대항력이. 그런데 이제는 요 병이라는 임차인,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는가? 이미 요 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게 되면 그 즉시 병이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사례는요, 매도다 사례고요. 아래 옆에 사례는요, 비교 사례는 전대차 즉시 사례입니다.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매도다 요거는 디귿 전대차 즉시 요거는 지읒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매도 사례에서는 여기 첫 번째 사례에서는 소유 이전 등기 다음날, 전대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즉시, 그래서 매도다 사례, 전대차 즉시 사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에 가시면 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수 취득한 경우에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격려가 되면 전차인은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을 한다. 왼쪽은 매도다 사례, 오른쪽은 전대차 즉시 사례. 자, 다음 쟁점은 주민등록의 신고, 전입신고죠. 효력 발생 시기. 이것도 단골로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수리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면은 틀린 지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잠깐만 왼쪽 3조로 가보십시오. 1항에 보시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마쳤다. 이게 수리다라고 생각을 해 두십시오. 마친 때. 네, 여기에 수리. 네, 그래서 도달이 아니라 수리시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주민등록 관련된 그 판례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 두 개는 일단 넘어가고요. 세 번째 지문까지 내놓으십시오.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다.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밑에가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입니다. 여기는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다면 대항력은 상실된다. 위에 비교되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에서는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고, 아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 이전이 됐으니까 대항력이 상실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동호수에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다가구 단독주택. 그 밑에 비교 판례는 건너뛰시고 다세대 주택으로 오셔가지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죠.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외에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것도 반복 출제된 판례입니다. 비교해서 정리하라는 거죠.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세대 공동주택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183페이지에 보시면 대항력의 내용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방과 1번 주택 양수인에 대한 효력 제3조 일단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 등 사항 임차주택의 양수인 가로는 건너뛰고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뭘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전세권에서 핵심 판례가 6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세권의 6대 판례. 그래서 가령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네가 전세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 중에서 목적물 양도 사례. 전세 목적물이 양도가 됐다는 말은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신소유자, 요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무도 누가 부담한다? 병이 부담을 한다. 되셨나요? 여기에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는 그냥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갑소유의 주택을 임차를 했는데 을이라는 애가 인주를 갖춰가지고 대항력을 취득을 하였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대항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법을 봤더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적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똑같다는 거죠. 여기 갑이라는 애는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칙이고요. 원칙이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주택이 또는 아파트가 10억짜리다. 자, 그런데 전세보증금, 전세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요 을이라는 애는요, 가령 보증금으로 7억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양수인은 임대차를 끼고 요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3억만 가지고도 매수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요 을이라는 애는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7억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할 수도 있죠. 3억만 가지고 지금 주택 산 사람인데 나는 보증금 지금 7억 냈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나보다 애가 더 개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요.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다. 네, 이 부분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 요 임대차에서요 을이 갑한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연체 차임 같은 거 요게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 그럴 때 요 연체 차임은 병한테 승계가 되겠는가?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것. 상임법에도 똑같은 취지의 반복 기출된 판례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조문 바로 밑에 왼쪽에 지위 승계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반복.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바로 밑에 왼쪽 제목 보증금 채무를 승계한다. 내용.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반환 의무자는 양수인이 된다라는 것. 그 말은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판례는 일단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연체 차임 채무 승계 X라고 되어 있죠.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천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 밑에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다. 임차인의 이의제기. 나보다 더 개털이 아닐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가로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 네, 그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닌 사람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순환에는 첫 번째 사람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큰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대지만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대지만을 매수한 사람, 주택 양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서는 2가지가 논의가 됐는데 이번 순환에서는 첫 번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것. 이것 또한 3번 정도 우리 시험에 출제된 핵심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쪽에다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갑소유의 주택을 의뢰한 친구가 임차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대항력을 갖췄다. 자, 그런데 여기 을이 갑한테 보증금을 준 게 있다. 그러면 을이 보증금 채권자입니다. 보증금 채권자. 자, 그런데 을의 채권자가 병이라는 을의 채권자가 있다. 즉 병이 을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요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다라는 겁니다. 가압류했다. 요 상태에서 이 주택이 병한테 양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요 병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가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압류 채무자. 그 다음에 요 채무자하고 구별해 주기 위해서 요 갑을 제3채무자 이렇게 부른다. 자, 다시 한번 을이 갑한테 보증금을 가령 1억을 줬다. 지금 1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병이 을한테 돈 빌려줬다. 그 돈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요 병이 을의 갑에 대한 1억 원짜리 채권, 이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상황? 병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다. 근데 을이 부동산은 없더라. 근데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놨는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병한테 넘겨버렸다. 그러게 되면은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지만 요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거기 봐보십시오.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양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같은 의미가 뭐냐면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대항력에서 다른 권리와의 관계, 특히
저당권과의 관계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임차권의 운명은 결국 최선순위 저당권의 성립 시기와 임차권의 대항 요건의 구비 시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래 기출 사례를 보면은요.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관하여 4월 1일 날 대항력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임차권이 저당권에 우선하고 있죠.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도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경락인이 임대인의 질을 승계하게 된다라는 것. 저당권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인수주의. 그런데 그 밑에 사례를 보면 3월 1일 날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됐고 4월 1일 날 대항력을 취득을 하였고 다음 5월 1일 날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우리 여기 4월 1일 날 대항력을 취득한 이러한 임차권을 뭐라고 불렀나요? 저당권에서 중간 용의권이라고 불렀죠. 사이에 끼어 있는 것. 매각이 되게 되면 중간 용의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소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당권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나왔었던 판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 용의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때 저당권에서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1번으로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을 취득을 하였고 2번으로 병이라는 친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을 했고 3번으로 정이라는 친구가 저당권을 취득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 방금 교재에서는 요게 3월 1일, 요게 4월 1일, 요게 5월 1일 그랬고 저당권으로만 따져보면 후순위인 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요거를 중간 용의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결국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시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매각으로 중간 용의권은 소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보면 바로 밑에 이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소멸해버리니까. 같은 취지.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되었다. 이 임차권은 소멸하죠. 따라서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질을 승계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경매에서 매수인은 임대인의 질을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해당 판례에서는요. 만약 낙찰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한 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소멸하였다. 매각으로 소멸한 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얘가 소멸하였다. 그러면 더 이상 요거는 중간 용의권이 아니죠. 그러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시험에는 아주 많이 나온 사례인데 특별할 게 없다.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간 용의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 내용만 기억을 하시고 특히 주임법에서 자주 나오니까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3번 존속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도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우선 변제권 나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자, 3조를 읽어보면 괄호는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3조 2 보증금의 회수 2항 3조제 1항 2항 또는 3항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 가로는 건너뛰니까 바로 밑에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임차주택하고 가로해가지고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대지를 포함한다. 아까 주임법은 대지에도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양가로 2번 우선 변제의 요건과 기준 시점, 대항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 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외워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라는 단어를 외워야 된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은요, 상임법에서 여러 번 반복 출제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임법에서 많이 출제됐지만 주임법에서도 역시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확정일자 나중에 보고요. 아래다 보시면 기준 시점 한번 봐보십시오. 위에 날짜들을 보면 4월 1일 날 태양력을 갖췄습니다. 인주. 그리고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우선 변제권이 취득됩니다. 즉 태양요건 구비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5월 1일 날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날짜를 보면은요, 3월 1일 날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풀어보면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태양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4월 2일 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요 문장은 요 표를 보시고 날짜로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양가로 3번에 우선 변제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아까 우선 변제는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칩니다.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그것보다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억지로 외울 게 아니라요. 자, 예를 들어서 물론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는 말은 임대인 소유인 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갑소유의 토지가 있고 여기에 갑소유의 주택이 있다. 그 다음에 을이 임차를 해가지고요.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뭘 취득한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한다. 그런데 자, 보증금은 이제 만약 변제를 못 받아가지고요. 우선 변제권은 있으니까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당연히 우선 변제 받아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한번 이 주택이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주택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곧 쓰러져가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택값은요, 헐값일 수도 있습니다. 헐값일 수도 있다. 1억도 안 될 수도 있다. 상황 이해되셨나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주 오래된 주택, 건물 가격으로만 따져보면 이거는 5천만 원밖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요, 이 주택 건물값이 5천만 원 해가지고 보증금 1억 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주택 임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해 안 되시나요? 아니, 주택 보증금을 정할 때 그게 건물값으로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강남 한복판에 따지고 8학군에
건물 자체는 곧 쓰러져 갈지 모르겠지만 요 땅 자체는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수백억짜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을 임차를 하게 될 때 이미 이거는 이 건물값이 5천만 원 그래가지고 3천, 2천에 임차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10억, 20억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지 매각 대금에서도 우선 면제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면제 받도록 해야 된다. 반대로요, 반대로 아주 시골. 아니, 독도로 하면 그렇고요. 엄청난 시골에 건물은 새로 지어져 가지고 1억짜리 건물이다. 1억짜리 건물이다. 이거 2주택. 요거 임차한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보증금이 10억, 20억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안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임대인 소유의 대지 매각 대금에서 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우리 판례가 요 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우선 면제권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좀 이따 공부하는 소액 임차인, 이 사람들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공동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령 갑한테 보증금을 지급을 하였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택 가격은 지금 5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땅값은 수십억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증금을 가령 10억을 냈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보증금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갑의 대지에 관해서도 저당권을 취득을 했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판례가 해석을 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잠시만요. 거기가 앞에 페이지가 없네요. 페이지가 없다. 앞에 우리가 책이 지금 쪼개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다시 그려봅니다. 갑소유의 대지가 있고 거기 위에 갑소유의 주택이 있다. 요거를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를 했다. 보증금은 지급을 했고, 그래서 보증금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인주확을 갖췄다. 이 사람은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대지에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에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을이 돼 보십시오. 만약 대지만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냥 우선 면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선 면제 받으면 된다. 그 다음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게 둘 다 매각이 돼가지고요, 동시 배당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단어가 핵심인데, 동시에 배당할 때는요, 한쪽에서 그냥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나눠가지고. 각각의 경매 가액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나눠서 배당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판례. 아까 을은 저당권을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의 물건이니까 갑이 땅만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은 추급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대로 쫓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병소유의 이 대지가 매각이 되었다. 이미 저당권은 취득을 했으니까 그 매각 대금에서도 우선 배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요 판례 지문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대지. 첫 번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임대인 소유의 대지 환가 대금에도 당연히 미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지문.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에 태양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다음,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계속 취급을 해서 나중에 매각이 되게 되면 그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 판례도 핵심 판례입니다. 판례 사안이 뭐냐면 이 주택이 미등기였습니다.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라도 임차주택 이 단어입니다.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 결론.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에 한쪽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다.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음이 원칙이다. 가로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판례가 이야기합니다.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고 요 판례들을, 전체 기출 판례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된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목을 보니까 선택 주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사안이냐면 갑소유의 주택에 임차인이 인주학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되면 경락이는 요 임차권은 떠 안아야 되겠죠.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자신이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 이걸 주장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변제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보증금 받고 빠져나가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다. 나 계속 살겠다 라는 걸 할 수도 있고 보증금 받고 빠져나가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주택 양수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거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배당 요구. 나 돈 바꾸고 나가겠다. 배당 요구. 예. 자, 그 다음에는 제목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배당 요구 채권,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것. 필수 암기 사안입니다. 필수 암기 사안. 자, 이거는 뭘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은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국회의원 선거권이라든지 대통령 선거권 다 있죠. 다 있죠. 그런데요, 밤 12시에 가가지고 투표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법상으로는 이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문제로서 뭘 해야 되냐면 절차법에서 말하는 이 절차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 절차를 지키는 게 뭐냐면 배당 요구를 하라라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 있죠. 저당권자 우선변제권 있죠.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등기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당권자가 받을 채권 같은 게 등기부에 다 나와 있죠. 저당권을 취득을 하려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원본도 등기가 되고 다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를 이 사람이 우선변제 받을 것인가가 등기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법원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 애들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사에 확정일자만 받았지 이게 등기부에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절차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배당 요구를 하라라는 거. 배당 요구를 하라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방금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저당권자라든지 전세권자는요, 배당 요구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배당 요구가 필요가 없느냐? 등기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의 보증금 같은 건 등기부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켜라. 그 절차가 하는 게 뭐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기타는 나중에 보셔도 되겠고요. 잠깐 쉬셨다가 양가로 4번 우선 변제권의 행사. 네,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